네,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진남북 쪽 빠르게 보고, 그 다음 인도로 가서 굽타 끝내고, 더 서쪽으로 가서, 이슬람 세력 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되거든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다시 볼 거는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분열기고 이거를 볼 건데, 일단 이 후한이 멸망한 후에 위촉오로 이제 삼국이 분열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위가 통일을 할 뻔했지만 결국은 이 위가 통일을 거의 하고 진에게 나라를 뺏겨요. 그러니까 위에 신하로 있던 사마시가 나라를 뺐거든요. 사마염이란 놈이. 그래서 조씨, 위의 조씨가 아니라 사마시들이 나라를 세우게 됐고, 그게 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초고가 진으로 통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마염이 통일한 이후에는 정치를 굉장히 아주 그지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막 반란도 일어나고 이걸 제대로 막 진압을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호라고 하는 다소 노란캐, 그러니까 흉노, 선비, 그리고 갈족, 강족, 저족이라고 하는 오호 나라가 16국이라고 하는 걸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러 번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데, 기존에 이제 중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북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을 한족들이 또 이제 유목민족들에게 뺏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목민족들이 16개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한족들은 다시 쫓겨 내려가서 강남 지방에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걸 동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16국 같은 경우는 막 분열 거치다가 결국 북이라고 한 나라로 일단 통일이 됐다가, 북이는 또 동이 서이로 나뉘고, 그게 또 북제 북주로 바뀌었다가, 요런 과정을 이제 북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 동진 다음에 송제, 양진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한족들의 왕조가 있는데, 요걸 이제 남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걸 합쳐서 남북조라고 부르고, 요걸 결국 통일한 게 수나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 분열기를 다 이제 포함을 해서 위진 남북조라고 한 시기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걸 쭉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요 시대 때는 뭐 귀족사회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하게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북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룹니다. 그 중에서 북이의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정책을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다른 대부분의 유목민족들은 처음에 자기 유목민족의 전통을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한족들하고 이제 갈등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좀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효문제는 한족화하는 정책들을 좀 시행을 했고, 그게 좀 잘 되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 바탕에는 균전제라고 하는 걸 먼저 시행했죠. 균전제는 농민들에게 균일하게 토지를 지급한 다음에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두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생활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일정 정도 나눠준 겁니다. 물론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 정책으로는 한족의 문화를 좀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과 한족을 좀 결혼을 장려한다든지, 그리고 한족의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언어, 그리고 성과 이름도 한족식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형태가 이루어졌고, 그 역으로 또 유목 문화가 이제 중국으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고기나 이런 것들도 전파가 되고, 밀가루 반죽, 화덕에 구워 먹는 뭐 난 같은 거죠. 이런 빵도 이제 많이 전파가 됐고, 뭐 침대, 의자 이런 문화들도 입식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중국에 전파가 되었다. 뭐 숄이라든지 바지라든지 이런 형태들도 이제 전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대가 되면 위진남북조 시대는 기족사회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좀 그 배경으로 보자면 관리를 추천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청거제라고 하는데,
그런 추천으로 뽑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애들이 관직을 소수의 일부 애들이 독점하는 상황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이제 귀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생겨났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자, 요 시기가 되면 불교를 굉장히 엄청 번성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위진남북조의 여러 왕조들 그래서 왕실에서 일단 왕권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석굴 사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강 석굴, 둔왕 석굴, 뭐 룽먼 석굴 이런 것들 석굴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고 불경을 한문으로 많이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강남 지방에서는 그 정치를 좀 벗어나서 속세를 벗어나서 좀 자연 속에서 좀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어. 일종의 좀 속세에서 좀 탈피하면서 정신적인 위안을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건 어찌 보면 굉장히 기족적인 문화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청담사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애들이 뭐 중림칠연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신앙이랑 결합이 되면서 도가가 도교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제 불교가 왜 왕권 강화랑 관련이 되느냐 할 때 왕죽불 사상이란 걸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이고 부처다 이런 사상이죠. 이런 걸 통해서 왕권 강화를 시킨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불교도 융성했고 굉장히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 기억해두고 그걸 통일한 건 결국 수나라인데 그 넘어가기 전에 또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게 중국의 북쪽 지방 서북 쪽의 초원지대에는 돌궐이라고 하는 또 유목민족이 생겨났다 뭐 이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나라 같은 경우 문제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결국 이 남북조를 통일을 했고 마찬가지로 균전제랑 그리고 과거제를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제를 시행한 거는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양제라고 하는 인물 대운하를 완성한 인물인데 그래서 대운하는 지금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이지만 요 당시에는 대운하를 만드느라 엄청난 백성들의 고통이었고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고구려 원정 엄청난 대원정을 했다가 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런 무리한 토목공사에다가 전쟁 실패에 대한 것들 때문에 농민반란이 이어지면서 38년 만에 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분열기는 겁나긴데 통일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금방 망하고 이런 패턴이 좀 이어집니다. 근데 문제 때도 일단 고구려를 쳤었고요. 그때 한 30만으로 쳐들어왔고 발립니다. 다음에 수양제 때 그래서 대대적으로 고구려에 113만 끌고 왔는데 요때 살수대첩으로 완전히 대패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우리랑 우리 역사랑 관련 지어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요런 걸 운하라고 하죠. 배가 다닐 수 있는 길 만든 백길. 자, 그래서 또 분열기가 나타났고, 요거를 또, 통일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은 당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세운 사람은 당고조 이연이라는 사람이고요. 요때 장안을 도읍으로 해서 당을 건국합니다. 그 다음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은, 뭐,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조선의 태종 이방원과 왕이 된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태종은 다 이런가 싶은데, 이 사람은 굉장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굉장히 잘했고 당의 이 시스템 자체를 다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성군으로 추앙받는 것 같습니다.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뭐 삼성육부는 황제 아래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세 개를 두고 상서성 아래에 이제 육부를 두는 형태인데 육부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행정각부 그래서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뒀고
이런 걸 이제 상정육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 제도라고 보면 되고, 다음에 이런 체제를 다 아울러서 율령체제라고 하는데, 법률, 법령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헌법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국가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된 게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율령체제라고 불렀고, 이런 체제를 만든 사람이 태종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의 제도를 한번 보면, 토지제도는 균전제, 균전제는 부기 때부터 있었지만 그걸 성인 남자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주는 이런 제도였고,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부병제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엔 농사 짓다가 농사 짓지 않을 때 농한기라고 합니다. 그때 군사훈련을 받는 이런 제도였고요. 다음에 조세제도는 조용조라고 하는데, 한자가 달라요. 조조 하니까 같은 것 같지만 앞에 조는 토지세에 해당이 되고, 다음 용은 우리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는 특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기본적인 이제 세금 제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당이 이제 어느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그 쇠퇴한 기점이 되는 게 바로 안사의 난이었죠. 그래서 안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절도사들의 난인데, 개판이었죠. 안록사는 자신의 아들 안경서에게, 안경서는 그 부하 사사명에게, 사사명은 또 자신의 아들 사조이에게 이제 다 살해를 당하면서 막 서로 이제 내분 막 일어나다가 결국 안사의 난은 뭐 진압이 되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이제 난 자체가 거의 뭐 9년이나 지속된 거니까 엄청난 큰 난이었고, 요런 과정에서 당의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제도랑 군사제도랑 막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좀 봐둬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안록산도 그렇고 이 절도사들이 엄청나게 난립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절도사들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냐는 뭐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학습지에도 있고요. 그거 한번 보면, 일단 부병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몰락을 해서 군사적인 의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를 강제로 징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직업병사를 두는 걸 택하죠. 그걸 이제 모병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기존에 뭐 그대로 걷기에는 농민들 부담이 컸기 때문에 세금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형태로 갔고, 그래서 여름과 가을에 두 차례 걸쳐서 나눠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세, 추세 이렇게 되는데 두 번 낸다고 양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잘 기억해두고, 국경에서 원래는 수비를 하는 지방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절도사들이 지방의 행정과 뭐 군사 이런 것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못 살겠다고 농민 반란이 또 한 번 일어나죠. 이 황소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 황소의 부하였던 주온이라고 하는 애가 황소를 또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황소의 난은 진압이 되는데, 그 대가로 이 주온이란 놈이 절도사직을 받게 되고, 그게 이름을 바꿉니다. 주전충으로. 그래서 그 놈이 이제 요 놈인데, 이 주전충이 또 한번 배신을 하죠. 그래서 당을 멸망시키고 끝납니다. 그래서 요까지 보면 되고, 당은 뭐 역시나 귀족 문화가 발달했다 봐두면 되고, 그리고 국제적인 문화가 나타났다. 당나라는 당시에 가장 큰 세계적인 국제 도시였다라는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미 인구가 100만이 되는 엄청난 도시였고요. 그래서 각종 외래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굉장히 개방적인 서양 문물도 다 전래되고,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문화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당삼채,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과거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시험 쳐서 관리로 뽑기도 하고, 이런 게 아주 개방적인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 당나라 때 문화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된 걸 볼 수 있는데 공통된 문화 요소가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당 문화 영향권에 들어가는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일본, 뭐 북부, 베트남 그리고 중국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인도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굽타 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열돼 있던 인도 지역을 다시 한번 통일한 건 이 굽타 왕조입니다. 전성기는 찬드라 굽타라고 하는 사람, 찬드라 굽타 2세라는 사람이었고요.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엄청난 전성기를 이끕니다. 그래서 인도 역사의 한근기다 이런 얘기하고요. 이때는 인도 고유의 문화가 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굽타 왕조 받으면 되겠고요. 요거 섞여 버렸네요. 자, 그리고 요 굽타 왕조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도의 지금 국교가 이제 힌두교잖아요. 이 힌두교가 요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브라만교에다가 민간 신앙 그리고 불교 요소가 합쳐져서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로 성장한 이 힌두교가 요때 성립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힌두교는 신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다신교, 브라흐마, 뭐 시바, 비슈누 이런 거 다양한 신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브라만교가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브라만교의 전통이 좀 부활되게 되고 그러면서 카스트 제도가 되게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분 질서, 신분 차별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런 카스트에 따라 지켜야 될 규범과 의무를 정해놓은 법전이 이제 생겨나죠. 그걸 만우 법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인도의 이때 문화를 좀 보면 힌두교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인도 고유의 문화가 좀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문학으로 볼 수 있는 게 힌두교 경전이기도 하고 또 서사시이기도 한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라마야나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정리를 했다. 인도 고유의 언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 양식은 굽타 양식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났고 아잔타 석굴 사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인도 하면 수학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학, 영의 개념, 빌공자에서 이제 공사상에서 따왔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거 개념을 처음 인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진법이 드디어 완성이 되죠. 아라비아 숫자 기존의 1, 2, 3, 4, 5, 6, 7, 8, 9에다가 이제 0 앞에 붙으면서 이제 10개가 되면 완성이 돼서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십진법. 그 다음에 원주율 계산법. 다음 천문학, 의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 이런 것들이 이슬람 거쳐서 유럽에게 전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도는 일단 끝이고 요거는 우리 조금 더 지나서 볼 거고요. 일본사는 우린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슬람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이쪽엔 없어요. 그래서 학습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자기 지역에 있던 그 파르티아라고 하는 애들 멸망시키고 서아시아를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를 계승한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만들었고 요때 왕을 샤한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다 뭐 이런 뜻이고 그리고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부터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로 삼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개무역 거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고 조로아스터교랑 그리고 크리스트교 중에 네스토리우스파라고 경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중국에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근접해 있던 비잔티움 제국이랑 계속 이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편 이 와중에 사사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이랑 막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기존의 교역로로는 유럽으로 갈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교역 도시들이 생겨나거든요. 그게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랑 메디나라고 하는 해안 쪽에 붙어있는 요 애들이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하게 됐고,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다 같이 잘 살면 좋지만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이 되게 생겨나면서 오히려 좀 부족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생겨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카에서 상인 출신인 무함마드라고 하는 마호메트라고도 하죠. 얘가 메카에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는데 하느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의 대리자로서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슬람교이고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는 신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쭉 봐와서 알겠지만 이 세계적인 종교들은 전부 다 평등, 신분 질서를 좀 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처음에 하층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 좀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메카에서 당연히 얘들을 박해를 했겠죠. 사이비로 박해를 하다 보니까 메카에서 메디나로 일단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헤지라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이주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무함마드가 메디나를 장악한 다음에 역으로 이제 메카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성전이라고 해서 지하드,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해서 지하드라고 하는데, 메카까지 정복한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되고,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무함마드가 죽어요. 죽은 후에 이슬람 공동체들이 무함마드의 후계자로서 이제 칼리프라고 하는 걸 선출하게 되는데, 무함마드의 후계자라는 뜻도 갖고 있고 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지배자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칼리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사후 이제 4명의 칼리프가 선출이 됐고, 요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대 때 사사왕조 페르시아도 멸망시켰고 이집트, 시리아까지 다 정복했던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때는 한 가지 또 기억해 둘 거는, 요때 이제 쿠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이제 경전을 이제 정리하기도 했고, 그다음 요때는 관용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정복민,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제국이 된 건데, 그래서 피정복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 애들한테 세금만 내면 재산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관용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요때 냈던 세금을 이제 지즈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세금을 개종을 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감면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개종을 실제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가 칼리프가 잇따라 이제 암살당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우마이야 왕조 가문이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는 막을 내린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랑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인도랑 당 근처까지 엄청나게 제국을 만든 왕조였고, 얘들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관용 정책이었지만, 요때는 아랍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고 피정복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열과 쇠퇴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힌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아바스 왕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 바탕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아바스 왕조는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볼 거고, 여기 없군요. 그냥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아파랑 지금 수니파 여전히 요 이슬람 지역에서 전쟁 막 일어나고 하는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게 요거 중에 하나인데, 시아파 같은 경우는 무함마드의 혈통 알리만이 이제 진정한 칼리프다라고 해서 그렇게 믿는 이제 소수파에 해당되는 게 시아파이고, 전체 이슬람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표적인 시아파 나라가 이란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4명의 칼리프뿐만이 아니고 오마이야 왕조 모두 칼리프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수니파고, 요걸 이제 다수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슬람에서 90%를 차지하고요. 요 수니파의 대표적인 나라가 뭐 사우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앞에 봤던 이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비아랍인을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아파들이 아바스 가문이라는 걸 좀 지지하게 되면서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요 우마이야 왕조가 그래서 기존에 요 중동에 있던 요 지역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새롭게 자기들 왕조들을 여전히 이슬람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는 이제 우마이야 왕조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집트 쪽에서는 파티마 왕조라고 하는 걸 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와, 이렇게 하면 진짜 진도 끝이에요. 수고 많았습니다.